언시국 TV 핫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확정된 정근식 후보를 만납니다. 지금 정근식 후보 캠프에 와 있습니다. 정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방금 이제 지지선언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만은 네. 한마디 말씀드린다면은 서울교육감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울교육감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태행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뭐 교육 파탄을 넘어서서 교육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싶은데 정 후보님 특히 무엇이 문제적이라고 보시는지 콕 집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교육 대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또 서울 교육은 세 가지 위기가 있어요. 첫째는 교육 대란, 두 번째는 역사 대란,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의료 대란. 삼중적 대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서울 시민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교육 대란이 왜 발생하는가? 쉽게 말하면 과도한 무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 발생한다. 약간의 어떤 그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굉장히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건 무리한 정책이야.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급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방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주 세밀한 그런 과정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이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통의 교육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정부를 읽는 키워드 졸속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졸속과 불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교육 영역에서도 졸속과 불통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이제 그 교육부 장관 이주호표 교육 정책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내년부터 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공교육에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죠. 몇 차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AI 교과서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교육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세계 유수의 그런 자료들에 따르면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1시간 넘으면 교육 효과도 떨어지고 심신 몸과 마음에 큰 장애가 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 중독이 좀 심한 그런 상황에서 AI 교과서가 도입이 될 때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을지, 또 한 가지는 창의성 교육에 도움이 될지. 왜 그러냐면 현재 AI 교과서는요, 과거에 암기식, 주입식 교육의 연장의 측면에서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AI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 다음에 AI 기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할 AI 교과서나 기기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주인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위험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검증이 안 된 채로 졸속으로 지금 도입하는 정책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언론비상식회의도 진보 언론인 단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서울 주권자들 가운데는 뭐 보수 성향인 분도 있고 뭐 중도 성향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데 왜 이번에도 진보 교육감이라 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에서 뚜렷하게 보수 진보가 구별되기는 정치권보다는 좀 약하지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이념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보수 교육감 또는 보수 교육감을 말하기 어려워요. 뉴라이트 교육감의 경우에는 자꾸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지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합리적인 보수적 사고가 아니라 뉴라이트적 사고 안에 입각한 과거 지향의 그 실제로 그쪽에서 제기하는 그 정책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이에요. 이른바 지난 10년간의 성과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과거로 되돌리는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큰 그 걱정입니다. 저만의 걱정이 아니고 시민들이 걱정하지요. 제가 만난 여러 시민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말이 우파지 뉴라이트는 구구 아닙니까? 구구?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에서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의 역할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인 보수의 궤도를 넘어서서 극우적이랄까요? 또는 어떻게 보면 몰상식적인 상식과 비상식의 세계로 나눈다고 하면 상식의 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이끌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방금의 질문의 연장선에서 말씀이죠. 진보 교육감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앞선 그 서울의 진보 교육감들이 거둔 성과, 예. 이건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법합니다. 서울의 진보 교육감들이 거둔 주요 성과 뭘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이제 처음에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 대한 그 교육이나 그 육성이 전 국민적, 전 시민적 그런 지원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무상교육의 핵심, 무상교육,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 전 국민적 과제라고 하는 합의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요즘 되돌리는 그런 경향. 아시다시피 올해 갑자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5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정부의 예산이. 또 이제 교육청에서 또 9,500 정도, 또 지방 정부에서 약 뭐 좀 한 5% 정도 부담하는 그런 예산들로 되어 있는데 매칭 펀드로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9,500 정도의 무상교육 예산을 전부 깎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시민적 합의가 전부 깨지는 거지요. 한 가구당 뭐 학생 1인당 16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민적 합의는 정권을 넘어서는 합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권을 넘어서는 합의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초를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면 좋은데 아예 시민적 합의의 틀 자체를 깨버리는 그런 뭐랄까요? 교육 정책의 퇴행이랄까요? 교육 정책이 시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진보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보수의 길도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적 합의의 틀 자체를 깨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몹시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상급식 외에 주요 성과로 또 뭘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지난 10년간의 교육은요 공교육의 정상화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기성세대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육 문화에 찌들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불식이 되고 또 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많이 이제 해결을 했어요. 공교육의 정상화와 특히 중요한 성과가 뭐냐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거기에 대한 그 교육 정책이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회적 헌법이 정한 교육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전되어 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몹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우리 지난 10년간의 혁신 교육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대화가 약간 부족해서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교육 정책은 이른바 정근식표 교육 정책은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 교육의 성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성과를 시민적 공유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그런 기반을 좀 더 넓혀야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느 정부나 다 이제 그 한계가 있듯이 말씀이죠. 이 진보 교육감들의 그 정책의 한계랄지 또 아쉬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대 진영에서는 뭐 학력이 떨어졌다 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초 학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20% 정도의 그 난도고 학생이랄지 이 경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좀 더 주어져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왜 정근식이라야 합니까? 예, 굉장히 참 어려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약간 쑥스러운 질문 답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 대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역사 바로 세우는 문제지요. 뉴라이트 사관이 들어오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런 우려할 만한 역사관이 심어지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요. 근데 저는 2005년도 진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적으로 제가 많은 대학 강단에서 그런 한국의 근현대사에 관련된 연구를 했고 실천적으로는 진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경험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가장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일상적인 상처가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우리 학생들은 점점 꿈을 잃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사회는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좀 떨어져가고 저는요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는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쌓아온 그런 경험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상처, 일상적 폭력에 대한 좋은 어떤 그걸 치유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정근식이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쑥스럽지만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예. 자, 서울 교육 어떻게 혁신해야 합니까? 당선하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 주시죠. 우선 첫째는 사실은 1년 8개월짜리 지금 그 교육감을 뽑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사업을 다 벌릴 수는 없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폭을 넓히고 기본 방향, 앞으로 한국의 미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좀 더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들이 느끼고 있는 그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그 과도한 그런 공문 행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이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하고요. 역시 이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년 8개월 하시고 나서 재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우선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지 1년 8개월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생들이 과거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교사들의 폭력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했다면
요새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권 문제.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선에 탈락하신 다른 후보 가운데는 교사 출신도 있습니다만은 예. 정 후보님의 경우에 교육계 계속 계셨지만은 예. 대학에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 교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부담은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일종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문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 어떤 과도한 기대에서 오는 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급 담임을 맡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또 개선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오는 부담을 좀 더 이렇게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오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학부모님들이 학교 행정에 자기가 귀한 자식들을 보낸 학교 현장에 좀 더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간의 대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육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좀 대화를 함으로써 이 교육의 성취를 시민적으로 공유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 공동교육처에 대해서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들 간의 대화 이런 게 좀 더 필요하고요. 또 학교에는 선생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돌리기 위한 그 여러 그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과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에 그 약간의 간극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의 어떤 대화 창구를 좀 더 확충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국회는 지금 그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서울시 의회는 국회와 달리 보수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의회와의 협력 이거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그 참 난제지요. 제가 그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 쪽 그 의원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시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을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 조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끌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민주당 추천위원 4명, 보수 쪽 추천위원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두 진영 사이에 어떤 심각한 그 무슨 뭐랄까요? 그 표대결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토론하고 그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또 교육감으로서의 그 고뇌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균형 잡힌 얘기네,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가 아니네, 또는 무리한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이해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시민적 지지가 강력한 그런 의견들은요, 보수당 쪽 보수 쪽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그런 그 의견 제시보다는 좀 더 균형 잡힌 의견 제시를 통해서 사실에 입각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도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의 장점이 균형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 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저는 윤석열의 난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료 대란의 그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인데 이 졸속 결정이 뭐 의학 교육 마비 또 대학 입시 나아가서 초중고 교육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선하면은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서울 교육감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교육감으로서 입후하기 전에 그 문제에 관한 어떤 그 의견을 칼럼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의대 증원은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 적절한 규모,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만 그 의료 쪽에서 거부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의대 정원 문제는 2,000명을 너무 고집함으로써 사실은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현재
의대의 역량을 벗어난 정도의 그 규모입니다. 적절한 규모가 뭐 300명, 500명 또는 뭐 한 7, 800명까지는 할 수 있지만 1000명을 넘어서면 현재 우리 대학이 감당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놓으면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가 붕괴됩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의대를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랄까 이걸 너무 급속하게 키워 놓음으로써 초중고 교육이 거기에 깊숙하게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이게 삼중적인 그런 그 어려움이 생긴다. 의과대학의 현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초과학 영양 부분에 대한 영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중등고에서의 교육도 그렇고, 삼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그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적절한 속도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참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교육감이 의대 정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제시를 하되 좀 더 그 폭넓은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학교 현장에서의 그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과학 쪽으로 나아갈 학생들까지 이제 쏠림 현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기초과학에도 타격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기초과학의 위기는 IMF 시대부터 시작됐어요. 그 연구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이 IMF 사태로 인해 실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졌고, 그때부터 서서히 의대 중심적, 의대 지향적 경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그 코로나 그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인들, 간호 인력 엄청난 많은 사회적 기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의대 쏠림 현상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 효과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그 수준에서 좀 더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선하셔야 되는데 그럼 보수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는 왜 안 됩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그 상대 경쟁 후보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분도 저보다 훌륭한 점이 있으면 될 수 있죠. 근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교육감은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그분이 뉴라이트적 성향이 있다라고 많은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뉴라이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뉴라이트적 성향이 있는 분이 서울 교육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교육대란 플러스 역사대란 이것이 일어날 것이 너무 뻔합니다. 교육대란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역사대란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 혼란이 심하겠어요? 저는 적어도 그 두 가지 점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교육감 후보로서 젊은 세대에게 나아가 전환기 우리 사회에 제시하고픈 이 시대 시민상 뭡니까? 예,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글로벌한 그런 맥락에서의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후진국을 벗어나서 중진국을 넘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교육 부분도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교육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교육이 세계에 영감을 주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하고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어떤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적 역량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서울교육의 가장 중요한 미래적 목표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교육 선진국 대한민국. 그걸 이끌어가야 할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거 이끌어야 할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는 그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계를 이끌어갈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한국에서 왜 나오는가? 서울 교육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이 그 윤석열 정권에 뽑아준 옐로 카드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 교육감 보선에서 서울 시민들이 레드 카드에 준하는 압승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그 양강구도 형성되면서 뭐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선거 구dom에서는 좀 유리해 보입니다. 어쨌든 정권 심판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투표율 등 남은 변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울 시민들한테 이제 출사표를 좀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진보 단일 후보로서 주권자인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출사표를 올리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이 그 옐로 카드를 들었다. 이번에는 잘못하면 레드 카드가 나올 차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후보는 단일화됐지만 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 핑계거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거의 1대1 구도가 되어 있고, 만약의 경우에 그 진보 후보가 패배하게 되면 제가 그랬어요. 서울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잘못하면 이번에 패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기대가 엄청난 그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육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제가 그러한 엄청난 역풍, 반작용, 이 뒤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방파제가 기꺼이 되려고 합니다. 네. 지금 한 20일가량 남았죠? 사전투표가 11일, 12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직을 잃고 네. 새로운 교육감이 탄생하는 것이 48일, 49일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러 시민 여러분께 또 저를 지지하는 시민 단체 여러분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49일에 기적을 만들자. 네. 49일의 기적. 간절히 소망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자, 서울 시민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핫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